아빠, 왜 쟤네는 떨어진 거 자꾸 주워 먹어? 쟤넨 거지야? 아빠, 쟤넨 왜 맨날 우리 보면 초콜릿 달라고 해? 아빠, 저기 봐요. 저 집은 쓰러질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요. 아빠, 저 사람들은 왜 나뭇가지로 신발을 만들어요? 이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제 기억입니다. 그런 나라의 남자랑 제 딸이 모여. 제 딸이 처음 이걸 장문의 편지로 폴란드에 보냈을 때 전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제 78년 인생 통틀어 가장 억장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서 소희가 전하는 이야기 매일 아침 함께해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작년 한 해 매출이 98억 줄로티, 한화로 따지면 3조 6천억인 건설사 부디맥스 대표 얀 코발스키입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 가장 소중한 막내딸 카타리나가 한국에서 결혼하겠다 돌연 통보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그것도 우리 이웃 국가도 아닌 동양의 후진국을요. 제가 7살이었던 1954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폴란드 중립국감시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될 때 저도 함께 따라갔거든요. 그때 본 한국은 정말 처참했어요. 거리에는 거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다녔고 집들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어요. 7살 아이인 제가 봐도 너무 가난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폴란드에서 가져간 빵 한 조각에 한국 사람들이 무릎 꿇고 고마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제 막내딸 카타리나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름방학 6개월 어학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니 계속 기간을 연장하는 거였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인턴십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국 외교관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준이라는 그 남자가 폴란드와 한국 문화교류 사업을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딸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분명 우리 북유럽 우월한 여성과 결혼하려고 그놈이 수쓴 게 분명했어요. 카타리나는 저랑 통화할 때마다 전화기 너머로 계속 강조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운 나라에서 이제는 자신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비서 말액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이 많이 발전해서 회장님 생각과 다를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70년 전에 제가 직접 본 그 처참한 나라에서 뭐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딸은 통화 때마다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자꾸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의유자식이기는 부모 있겠어요? 그래 이번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고 결심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깟 동양 남자가 감히 우리 유럽 명문가 딸을 꼬셨다고?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가서 그놈의 더러운 속셈을 다 까발려주고 우리 딸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마. 라고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오메 여기가 정말 한국 맞나요? 공항 입구에서부터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그 한국인가? 거대한 유리돔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자동화된 출입국 기계들이 여권을 스스로 읽어내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폴란드어 안내방송이었어요. 70년 전 빵 한 조각에 감사했던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딸 카타리나가 마중 나왔을 때 더 당황스러웠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고생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폴란드에 있을 때보다 더 환해 보였거든요. 아빠, 지하철 타요. 지하철?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딸의 자신 있는 모습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밝고 깨끗한 역사가 펼쳐졌어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시스템도 신기했지만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2분 후 도착이라고 뜨는 걸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지하철은 쇠가 부딪히는 소음이 귀청을 찢는데 여기는 고요히 미끄러져 들어오더군요. 사람들은 밀치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차 안에서 본 사람들의 깔끔한 옷차림이 70년 전 남루한 모습과 겹쳐지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정부에서 이런 고급 시설을 이용하는데 노인들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와, 북유럽 복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걸 지원해주네. 이런 건 진짜 보고 배워야 한다 생각했어요.
한할머니가 제 가방을 보시더니 폴란드에서 오셨냐고 물어보셨어요. 딸이 통역해주니 그 할머니가 깊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한국 전쟁 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계신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주시더군요. 제게 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70년 전 그 감사하던 사람들과 똑같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제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딸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리밥. 아직도 이런 가난뱅이 음식을 먹고 있나? 딸이 보리밥을 추천하길래 할 수 없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이게 정말 보리밥이야? 고급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 예쁜 나무 그릇에 각종 색깔 나물들이 보석처럼 담겨 나왔어요. 한 수저 떠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나이 드니 건강 생각해서 야채 챙겨 먹어도 샐러드만 먹으니 너무 질렸는데 이건 맛도 있었어요. 놀라웠죠. 간장게장도 처음 먹어봤는데 생게를 간장에 절였다는 게 신기했어요. 비릿할 줄 알았는데 달콤하네. 이런 요리법이 있다니.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블루크랩이 생태교 란종이라 폐기 대상인데 한국에 역수입한다는 게 납득이 갔어요. 이런 독창적인 요리 응용 실력이라니.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해봤어요. 뭐지 첫 느낌 상당히 괜찮은데 뭐 때문이지? 잠깐 70년 전에 굶주렸던 놈들이 지금은 이런 고급 음식을. 하지만 이 정도로 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딸이 설명했어요. 아빠, 이 정도 퀄리티를 집에서도 30분 내에 배달로 먹을 수 있어요. 새벽에도.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밥 먹고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도로와 잘 정비된 인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보다 깨끗한데. 쓰레기통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분리수거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군요. 상점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편의점이 거의 모든 블록에 있었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딸아, 저 편의점 진짜 24시간이야? 네 아빠, 새벽 3시에도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놀라웠어요. 모두들 단정한 옷차림에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나무 껍질 신발 신던 놈들이 지금은 명품백을. 이게 말이 되나?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모든 변화가 불과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대표인 제가 봐도 미쳤더라고요. 무슨 미래 도시처럼 질서 정연하고 엄청난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웅장하더군요. 이게 정말 70년 전 그 가난한 나라 맞나? 아파트를 단순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 개념도 충격적이었어요. 꽃과 나무 그리고 인공 여울을 조성해 조경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숲에 온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뭐 밥도 먹을 수 있게 조식 서비스도 지원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헬스장도 있고 심지어 무슨 수영장과 테니스장, 골프장까지 와 한국의 실버타운이 좋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이렇게 최첨단 시설을 갖추다니 저는 비서한테 당장 기록하고 이 사진들에게 보내 사진 첨부하게 다 기록시켰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폴란드에 보고 배워야 할 만큼 정말 사람 친화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여기서 속마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돼?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카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해당 층으로 올라가더군요.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었어요. 딸의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바닥이 따뜻한 걸 느끼고 놀랐어요. 온돌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바닥 전체가 난방이 되는 시스템이라니 신기했습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은 아궁이라는 것에 불 떼서 바닥을 따뜻하게 했다던데 단순히 온풍기 돌려서 따뜻하게 만들면 집이 너무 건조하고 화목난로를 피우면 나오는 일산화탄소 연기들 때문에 꺼려졌는데 이건 진짜 선조들의 지혜가 남다르네. 라고 이건 인정하고 배우자 싶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한국 전통 가구들과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라스베가스 갔을 때 화려한 카지노 불빛들과 다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이고 이런 야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하고 이런 환경은 좀 부럽네 하고 생각했죠. 설마 내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사위 후보인 민준이 저를 보자마자 핸드폰처럼 딱 접히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이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었지만 폴란드어로 인사말을 준비해서 하더군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좀 싹싹한 청년이네 싶더라고요. 딸이 차를 끓여주는데 한국 전통차라고 하더군요. 이름 뭐였더라? 쌍화차? 쌍화탕? 쌍화점? 향은 약초 냄새 같았는데 뭔가 건강해질 것 같아 냄새는 좀 꺼려졌지만 꿀벅꿀꺽 마셨어요. 달콤 쌉싸름한 감초고 같았어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차를 먹으며 딸이랑 그 후보인 민준군과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최근엔 계절이 2개밖에 없다는 게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구나 생각했어요. 여름은 바르샤바와 달리 많이 덥고 습하다고 했습니다. 장마라는 게 있어서 1달 넘게 비가 온다니 상상이 안 됐어요. 겨울은 바르샤바보다 따뜻하고 온돌 덕분에 집안이 정말 따뜻하다고 하더군요. 봄에는 벚꽃이 온 나라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가을에는 단풍이 산 전체를 빨갛고 노랗게 물든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등산하고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딱 하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어요. 얘가 한국 사람 다 됐나? 당황스럽네. 그때 민준이 폴란드 겨울에 대해 궁금해하더군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은 그 정도까지 춥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참 민준군과 얘기하던 중 딸이 갑자기 선물이 있다며 예쁜 상자를 가져왔어요. 열어보니 금색으로 반짝이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들어있더군요. 유기수저예요, 아빠. 한국 전통 식기거든요.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이런 정교한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민준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젓가락 잡는 법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 준비를 하는 딸과 민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가정적이라고? 둘이서 협력해서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민준은 딸에게 폴란드 요리까지 배웠다고 하더군요. 함께 밥을 먹는데 젓가락 사용이 서툰 제 모습을 보며 민준이 계속 격려해 주더군요. 저는 빠르게 못하면 화부터 나는 편인데 이런 인내심과 배려심은 유럽인들보다 매너가 좋았어요. 혹시 피에로기나 키엘바사 아세요? 민준이 물어보니 한국에도 폴란드 식당이 있다고 하더군요. 세계화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까지 함께 있다 보니 딸과 민준군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어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잘 맞는 부부가 되겠구나 싶다가도 무슨 이것만 보고 싶다가 이랬다 저랬다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 얘기도 점점 더 깊어졌어요. 딸은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치안도 정말 좋다고 했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폴란드에서도 치안이 나쁘지 않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안전하게 살고 있다니 그 점은 매우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했어요. 처음 병원 간 스토리 얘기해주며 한의원이라고 동양의 한의학을 기반으로 침 놓아주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자기는 신통방통해서 경혈침법 한의원을 다니다가 사암침법 한의원도 다녀보고 근데 여기는 좌식이 불편한데 앉아서 맞는 게 힘들었지만 같이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얘기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이 잊혀질 만큼 정겹고 따뜻한 시간이라 매일같이 아침엔 한의원으로 출근했다는 걸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맞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300원밖에 안 낸다고 했어요. 유로로는 1유로라고? 내가 너무 당황했나. 딸과 민준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추천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어플로 하루 전에 예약하면 돼요. 처음엔 폴란드에서 하면 된다고 거절했지만 이미 예약까지 다 했다고 하니 가보기로 했죠. 건강검진 끝나면 이미 오후가 될 거라 근처에 딸이 일하는 곳 들렸다가 저녁 먹으면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좋은 의도로 온 것도 아닌 걸 알면서 딸과 민준이 진심으로 저를 한국을 소개해주고 한국에 온 김에 저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살펴주는 모습을 생각하며 괜스레 미안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군요. 아무래도 긴 비행과 시차 적응 때문인 것 같았어요. 내일 모레 80이라는 제 나이도 있고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폴란드에서도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괜히 한국에 와서 이 증상이 나오니 더 불안했어요. 딸과 민준군은 바로 응급실로 가자 했지만 솔직히 저는 폴란드로 돌아가 가장 의료 수준 높은 크라쿠프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에게 진료를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아무리 비즈니스석이라도 제 나이엔 무리가 있었죠.
그래도 단순 건강검진처럼 검사도 아니고 하며 제가 망설이자 민준군은 서울 아산병상은 2,700개로 크라쿠프 대학의 1,300개보다 압도적이고 연구 실적도 연 2,700편의 논문으로 다학제와 면역에 특화된 크라쿠프 대학 논문보다 우수했으며 세계적 인지도뿐만 아니라 지금 제 증상인 간, 심장, 암, 이식 부분에 특화되었지만 크라쿠프는 면역과 AI에 특화된 부분을 강조하며 병상, 수술 실적, 논문 질적 모두 세계 어디서 통할 정도로 압도적인 부분 인정과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헬스테크 부분에선 선두적이라 크라쿠프가 유럽 내 탑티어 병원인 건 맞지만 현 증상엔 서울 아산이 더 탁월한 선택지임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제 의구심을 해결해 주려고 찾아가며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민준군의 세심함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한국 의료시설이 1950년대 제가 보던 현실 때문에 100% 믿음이 가진 않았죠. 건강검진은 오전 9시라 우리는 서둘러 응급실로 먼저 갔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제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래봤자 70년 전 그 나라인데 병원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이야? 마치 5성급 호텔 같은 유리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하 주차장만 해도 몇 층인지 모르겠더군요. 로비에 들어서니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카페까지 있고 정말 병원 맞나 싶었어요. 외국인이시군요. 영어 가능한 직원 불러드릴게요. 접수 직원이 즉시 영어 통역을 배치해 주더군요. 서비스가 폴란드보다 좋은데 15분만 기다려주세요. 응급실인데 15분? 폴란드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젊은 의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What brings you here today? 통역 없이도 소통이 되니 편했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까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시차 적응과 스트레스입니다. 나이 드시면 흔한 일이에요. 의사가 안심시켜주며 처방전을 건네줬어요. 원내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약사가 꼼꼼히 설명해 주더군요. 이 정도면 내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나? 말도 안 돼. 비용 계산할 때 또 놀랐어요. 이 모든 검사와 진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진료비가 한화 60만 원대라니 너무 싼 거예요. 폴란드에 반해 반도 안 하는 돈에 충격 먹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으로 암검진은 90%나 지원이 돼서 본인 부담금이 10%대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본인 부담금이 30%도 아니고 10%라니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아까 충격 먹은 무료 지하철에 이어 이런 의료 혜택이라니 언젠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 관광 간다라는 뉴스 같은 걸 본 적 있는데 이런 이유였구나 하고 몸소 체험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아직 해돋이지 않은 하늘을 보고 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4시간 만에 모든 검사를 다 끝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폴란드에서는 이런 검사들 받으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예약도 몇 주씩 기다려야 하고요.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최신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외국인인 저에게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7살 때 봤던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말했어요. 아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동네 병원에서도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민준이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있다니 부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보니 포장도 체계적이었어요. 복용 시간별로 나누어져 있고 주의사항도 자세히 적혀 있더군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행히 별 문제 없었고 새벽부터 함께 고생한 민준군과 딸과 맛있는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여기 제일 유명한 호텔이 어디냐고 거기서 저녁 사주겠다고 하니 이미 딸과 민준이 특별한 곳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산촌식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부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무슨 산골 마을 같은 분위기를 낸 한식당이라고 하더군요. 식당에 도착하니 정말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입구부터 한국 전통 가옥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한국식 문양이 새겨진 대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한국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옛날 어린 시절 봤던 집들이 펼쳐졌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겨웠고 벽면에는 한국의 과거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사진들이 그때 기억과 지금 병없는 모습이 단 몇십 년 만에 이룬 기적이라니 괜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잠깐 향수에 젖는데 귀에 익숙한 음악 소리도 들려왔어요.
국악이라고 한국 전통음악이라 했는데 어린 시절 결혼식 할 땐가 틀어줬던 음악이었나 익숙했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어요. 한참 둘러보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물수건과 차를 가져다 줬어요. 보리차라고 하더군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그때 먹은 쌍머시기 차랑 다르게 이거는 목 넘김이 좋더군요. 그냥 테버터를 먹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루 1리터도 마실 수 있는 맛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모든 요리가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사진으로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알러지 유발 물질은 해당 언어로 확인할 수 있게 QR코드를 연동해 놓은 모습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국의 배려심에 소소한 감동도 받았어요. 사진으로도 충분했지만 딸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군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 가정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된장국, 두부찌개, 쌈밥을 주문했어요. 그림으로 보니 폴란드 소울푸드인 쥬렉과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새콤한 스프에 감자, 달걀, 소세지를 넣은 건데 비슷해 보였고 두부찌개는 바르시치랑 비슷해 보였는데 이건 비트, 마늘, 양파, 마조람, 샤워크림을 넣어 달콤 쌉싸름한 맛이 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하겠지 생각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모두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푸짐했어요. 테이블 가득히 다양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생채 등등 이름도 모르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걸 다 무료로 주는 건가요? 된장국이 먼저 나왔는데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항상 새콤하고 짭짤한 맛에 익숙했는데 무슨 참기름? 올리브유 말고 처음 먹어봤던 기름 맛이 나면서 쿰쿰한 냄새도 났지만 중독적이라 두세 번 퍼먹으니 벌써 밥, 쌀 같은 게 반 이상 없어져 버렸어요. 폴란드 수프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예전 어머니가 끓여주신 수프의 깊은 맛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두부찌개도 정말 맛있었어요. 색깔만 보고 바르시치겠지 하고 떠먹었는데 국물색은 똑같았지만 전혀 다른 맛이 났어요. 사실 이건 저한테 조금 맵고 처음엔 물을 두세 컵 벌컥벌컥 마셨지만 또 먹고 싶어지는 맛이라 제가 더 먹겠다니 딸이 저보고 맵부심 부리지 말라 했어요. 맵부심이 매운 거 잘못 먹는데 먹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맵부심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 맛이었는데 말이죠. 쌈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멕시코 출장 가면 항상 먹는 타코집이 있는데 그 타코랑 비슷하게 상추라는 초록 식물잎에 밥과 고기를 싸서 먹는 건데 상큼하고 건강한 맛이었어요. 단순히 타코처럼 달콤새콤한 맛이 아닌 쌈장이라는 소스도 독특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조화롭더군요. 근데 달콤 짭짤하면 몸에 안 좋다면서 조금만 넣어 먹으니 이거는 콩을 발효해서 만든 발효식품이라고 그런 소스들처럼 당을 급격히 올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맛있는데 몸에 좋으면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쌈장, 된장, 두부는 다 사기 같았어요. 이런 메인 디쉬가 끝이 아니라 밑반찬이라는 게 충격적이었는데 좋기 7가지는 되는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 달콤하고 어떤 건 새콤하고 어떤 건 매콤했어요. 이런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름은 다 기억 안 나는데 계란찜, 계란탕, 그것이 진짜 부들부들한데 뜨거운 도자기 폴란드로 하면 보어스와비에츠 범랑 용기에 나왔는데 뚝배기, 내열 도자기 같은 것은 가볍고 작은 음식도 보어스와비에츠보다 식지 않고 오래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너무 감탄하니 민준군이 갈 때 하나 뚝배기 선물로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다음으로 김치가 인상적이었어요. 두부찌개에 있던 뜨거운 풀과 다르게 이거는 아삭하고 차가운데 처음 먹었을 때 예상치 못한 매운맛에 너무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지만 된장국에 두부 하나 먹고 나니 김치 먹어야 다시 입을 싹 씻어주는 기분이라 계속 곁들여 먹게 되더라고요. 맛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이런 발효 음식 문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려 하니 식당 사장님이 직접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외국 손님이 오신 걸 반가워하시더군요.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물어보시고 더 필요한 반찬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어요. 민준이 한국 뚝배기에 엄청 감탄했다고 하니 사장님은 새 뚝배기 여분이라며 부담 가지지 말라며 챙겨주셨습니다. 와, 그 한마디에 판매하시는 것도 아닌 사장님의 반응에 저는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딸이 계속 강조한 한국의 정문화인가? 저는 근 10년 동안 메말랐던 제 감정에서 따뜻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장님은 음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발효 음식이 많고 야채를 많이 먹어서 제 나이대 먹기 소화 부담도 없고 효소가 많아 건강에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폴란드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이런 한국 음식을 챙겨 먹어야겠다고 말하니 딸도 옆에서 자기도 피에로기나 비고스 같은 음식들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 더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입맛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후식으로 식혜를 내주셨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장님 말을 듣고 먹어서 그런가 이 식혜도 맛뿐만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 맛이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이런 쌍화차, 보리차 말고 또 이런 맛있는 전통 음료가 있다는 것에 이 나라는 미식의 진심이구나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가격이 셋이서 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영수증을 보니 반찬이 정말 무료로 였더라고요. 무제한 리필이 가능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땅 파서 장사합니까? 한국은? 저는 이런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놀라움은 세계 어느 나라를 출장 가도 느끼지 못했는데 저는 식당을 나오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사람들의 정이 더 좋았습니다. 딸이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됐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먹으면서 하루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산촌 식당에서의 저녁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맛과 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7살 때 봤던 그 굶주린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날 저는 카타리나의 직장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걸려 있었고 다국어로 된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센터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상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딸이 저를 안내하며 시설을 둘러보게 해줬습니다. 상담실마다 다른 나라 출신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정말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딸의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폴란드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폴란드 학습 교재부터 폴란드 문화 소개 책자까지 있더군요. 벽에는 폴란드 지도와 함께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센터장님이 직접 나와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카타리나가 정말 우수한 직원이라고 칭찬하시더군요. 동유럽 출신 이주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자랑스러웠어요. 센터장님이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산 지원부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이런 포용적인 정책이 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보람을 느끼며 일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상담받는 사람들도 딸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오후 늦게 센터를 나오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운 나라에서 이제는 딸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일이 정말 보람있다고 하더군요. 폴란드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가 기억하는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도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둘이 가정을 이루며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어요. 민준 군을 만난 딸이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반대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니 대견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혼자 외로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다고 하더군요. 민준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인정해 주셔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더군요. 카타리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사위를 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발전상부터 딸의 미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들려줬어요. 처음 김치를 먹고 울었던 이야기부터 한국어를 배우며 생긴 재미있는 실수들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폴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니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걱정과 편견이 모두 사라졌어요. 딸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마지막 아침 식사는 이제 우리 예비사위 민준군이 배춧국과 김치찜을 만들어줬어요. 무슨 사골, 국물로 베이스를 내서 깊은 맛과 김치의 새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돼지고기가 푹 삶아져서 입에서 녹아버리니 김치 한 조각과 돼지고기 한 조각 싸먹으니 금방 밥 한 그릇 뚝딱 해버렸어요. 마지막 한국 음식이라는 생각에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민준이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어요. 예비사위라 생각하며 차 안에서 민준에게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며 카타리나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울컥 20년 만에 눈물이라는 것도 나더라고요. 확실히 제일 예쁜 막내딸이라 그런지 아니면 폴란드가 아니니 자주 못 본다는 생각이 더욱 애틋해서 그런지 애써 웃으며 말하려 해도 눈물이 계속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애써 창밖을 보며 머쓱함을 감췄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출국 수속을 마치니 더욱더 한국에 며칠만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딸을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봤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언제 이렇게 커서 그 작고 여리던 카타리나가 결혼이라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둘 다 눈물바다인 걸 지켜보던 민준군이 조용히 우릴 같이 안아줬어요. 마치 저에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친구가 든든하더라고요. 한참을 껴안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지내자를 속으로 되뇌이며 이제 무거운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때 민준군도 저에게 따로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 전통 술인 소주와 막걸리였어요. 폴란드 친구들과 함께 마시면서 한국을 추억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매년 한국에 오겠다고 했어요. 특히 손자가 생기면 더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더군요. 민준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딸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바르샤바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과 민준이 계속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면세점을 들어가 봤어요. 괜스레 아쉬워서 그런지 평소엔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오늘따라 들려서 모임 사람들 줄 인삼, 김 선물들을 샀어요.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버지가 도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는 제 딸에게 행복을 주고 있구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한국을 뒤돌아봤어요. 이제 이 나라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 같았어요. 이 모든 발전이 불과 70년 만에 일어났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겠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총리님한테 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딸이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싶었어요. 기내에서 승무원이 어떤 음료를 먹겠냐고 하자 저는 며칠 전 먹어봤던 쌍화탕을 주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맛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얀 코발스키님과 카타리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나요? 정말 한국은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국가입니다. 이번 사연을 읽으며 다시 한번 충격과 깨달음이 몰려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깨달은 바는 가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관점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실함과 열정은 결국 보답받는다는 교훈입니다.
특히 얀 코발스키님이 처음엔 반대했던 대한민국이 품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놀라운 힘을 직접 목격하게 된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리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해도 우리나라가 이뤄낸 변화와 발전은 그저 한 민족의 업적이 아니라 전 인류가 꿈꿀 수 있는 희망과 도전 정신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첨단 의료기술과 마음 따뜻한 인정으로 외국인까지 감동시킨 그 놀라운 우리나라의 진면목은 바로 사람이 지닌 무한한 역량과 불굴의 의지력을 입증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굳건하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성품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가 참 뜻깊었습니다. 이 조그만 동아시아 국가가 온 지구촌의 꿈을 선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든 이번 사연은 진짜 기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바로 이런 모습이 온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역량이자 긍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카타리나님 같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펼치는 한국의 찬란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 순간 정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감동적인 사연이 저처럼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울림을 주었나요? 이런 스토리처럼 카타리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멋진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미래에도 더욱 밝고 희망찬 세계가 열릴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벅찬 마음을 다 같이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값진 격려가 바로 더 훌륭한 스토리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당장 소희와 함께 감동의 에너지를 충전해 감사 충만한 하루 만들어요. 이상 감사지기 소희였습니다.